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법 14주차 5회차 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EU의 통상법, 그러니까 국내 통상법적 성격을 갖지만, 그러니까 EU 차원에서는 이게 국제법이죠. 국제통상법이 됩니다. 재밌는데. WTO 차원에서 보면은 EU도 하나의 단일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WTO 보면은 재밌어요. EU 차원에서 EU도 하나의 회원국이고요. 그 EU를 구성하는 독일, 프랑스, 과거에는 영국, 지금 탈퇴 절차를 받고 있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를 또 개별적으로 WTO 회원국입니다. EU 차원의 회원국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EU 통상법도 특히 뭐 EU는 초국제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EU 관련해서 EU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부분 경제, 통상 관련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 통상법은 그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국제법이고 WTO 차원에서 보면 국내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NCPI 신공동통상정책 얘기하면서 국내법을 역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301조 동일한 성격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외 통상정책의 이행 관련해서 우리 교재 52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계 국가들과 통상 관련 협상과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은 회원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EU 자체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EU와 역계 국가의 협정이 되겠습니다. 통상 협상은 EU 집행위원회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과 승인을 강요이사회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집행위원회와 강요이사회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의회에 비슷해요. 강요이사회는. 그리고 이제 집행위원회는 행정부가 됩니다. 의회 중에서도 특히 상원 비슷하고요. EU는 아직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원적 성격의 기구가 정책 결정에 있어 실권을 행사합니다. 유럽 의회는 하원 비슷하지만 EU 통합에 있어 상징성은 있지만 심의기구로서의 성격만을 한다. 뭘 정책을 결정하고 뭐 그런 성격의 기구가 아직 아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이 상원과 하원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형 양원제로 발전이 되겠죠. EU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연방 헌법국가가 되면 그럴 것입니다. 대외 통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EU에서 처리하고 개별 회원국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국경 간 서비스 거래를 제한 다른 형태의 서비스 거래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EU와 개별 회원국 비준을 동시에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서비스 거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개별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회원국은 통상협정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제3국에 대한 통상관계를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상 문제 관련해서는 외국과 뭐 단독으로 어떤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회원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통사활동 영역이 인정된다. 그래서 아까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EU 차원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서 뭐 개별 회원국들이 최종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별 회원국 통상 관련해서 EU가 통합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회원국 경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EU법 체제 하에서 개별 회원국에게 일정한 권한을 인정하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협정이 회원국 권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혼합협정의 방식에 의하여 협정의 교섭과 체결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EU도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그 문제되는 회원국도 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교섭과 체결 과정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회원국은 EU의 특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통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네, 자율적인 통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다만 EU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 회원국 기존 협정은 공동 통상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EU 통합 이전에 기존 협정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한 조건하에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법 체제들은 이렇게 복잡한 뭐 기왕의 어떤 기존 협정이 그대로 유효하고요. 뭐 아까 그 원자력 철강 공동체 협정 말씀드렸지만은 유지하고 있는 기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유로 단일화폐를 사용한다고 해도 EU 회원국 중에 유로 관련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과거의 영국 같은 국가들은 그대로 EU 회원국이면서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국제법이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넷째, EU에서 통일되지 않은 회원국 기존 통상제도는 공동 통일제도로 대체될 때까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그 EU 차원에서 그 통일되지 않은 회원국의 기존 통상제도는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WTO 협정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통합된 이행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무역 정책 및 수입 제한 조치, 농업, 지적재산권 등 10개의 개별 이행 법안을 유럽의 동의를 거쳐 강요이사에서 의결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 의회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TO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떤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보통 이제 EU 차원에서 통일법을 이행에 관한 통일법을 보통 제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WTO 이행법이 있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EU는 좀 그러지 않고요. 개별 통일적으로 WTO 이행법을 만든 게 아니고 개별 이행 법안을 지금 EU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단일의 이행법이 아니라 개별 법안으로 나뉘어져 제출된 것은 각 협정별로 유럽연합 체제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편 EU가 체결한 국제 통상 관련 법규의 개별 EU 회원국에서의 국내 법적 효력은 각국의 법적 체계와 제도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EU가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되려면 이게 이론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유의 하나도 EU가 너무 간섭이 많다. 뭐 독자적으로 통상 관련 협정을 많이 체결하고 개별 회원국에 이걸 강요하고 뭐 그것이 한 이유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EU 회원국별로 EU의 어떤 EU 차원의 국제 통상 관련 법규, 그러니까 EU가 체결한 국제 통상 관련 법규의 어떤 효력을 국내법적 효력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EU 관련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U 통상법을 간략히 봤고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미일 간 자동차 협정 관련한 사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출 자율 규제 협정, 그러니까 이 VRS랄지 OMA 같은 양자적 성격의 협정은 사실 그 다원주의, 멀티레터럴리즘, 가트나 WTO를 우리가 왜 만들었냐? 통상 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고, 시장은 국가 초원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느냐.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가트나 WTO 같은 어떤 국제 통상 관리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거기에 반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이제 융성하게 되면서 86년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다자 통상협정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WTO 탄생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WTO 탄생, WTO가 탄생한 이후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소위 회색지대 조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자주의에 반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법 형식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나라들이 협상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입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자주의 정신에 반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우리가 그레이 에어리아, 회색지대 조치, 불법 같기도 하고 적법 같기도 한 회색지대 조치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회색지대 조치들이 바로 신보호무역주의 1970년대, 80년대 신보호무역주의를 실제로 현실화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VRS 뭐 수출 자율 규제 협정이죠. Voluntary Export Restraint, 또 OMAS, Orderly Market Arrangement 이런 협정들. 그것이 이제 WTO가 만들어지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에서 통합이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회색지대 조치들을 철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 사례를 보시면 되겠고요. 미일 자동차 협정,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VRS 수출 자율규제 협정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일본산 자동차, 이것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미국 국내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체결된 수출 자율규제 협정이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일본은 1970년대 초반에 에너지 전략과 저공해 엔진을 개발하였고 생산에 로봇과 전자기술로 자동화를 도입하여 생산 원가를 낮췄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품질 관리 방식까지 가세하여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크게 향상되었다. 도요타 방식이라고 해서 크게 성공한 일본 자동차 기업이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은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연료 비용을 크게 의식하게 되었으며 미국 정부에서도 1975년 에너지 전략법으로 연비 규제와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 규제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 연료 비용 그리고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형차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반면 일본 소형차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1976년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36만 대였으나 1980년대에는 236만 대로 4년간 100만 대나 증가했다. 수익 급증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 공부하면서 급격한 수입 증가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법적 요건이죠.
반면에 미국 자동차 판매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160만 달러 감소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불황을 맞게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일본 자동차 수입을 막기 위하여 포드 자동차 회사와 전미 자동차 노조는 ITC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청원하였다. 이들은 일본 자동차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 자동차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1980년 말 ITC는 3대2로 피해 부정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어야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죠. 법적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ITC가 이게 판단해야 되고 어떤 경제학적, 경영학적,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판매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외국 자동차의 수입 증가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ITC 이러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일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뭐 지금 트럼프 얘기에도 그렇습니다만 공화당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고요. 그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굉장히 주장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레이건노믹스라고 부릅니다. 레이건노믹스, 레이건하고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레이건노믹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이 보수 세력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자생력, 그리고 미국 상품 우선주의,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 이런 입장에 있고, 각 주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연방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강한 것이 작은 것이 강하다. 이것은 상당히 유력한 진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분발해야지. 좋은 말 100번 떠들어도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축소 제한이요. 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소련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망해가지고 러시아가 됐습니다만은 러시아 페더레이션이 됐죠. 소비에트라는 것이 이게 작은 단위로 나라를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에트는 노동당 실험실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건노믹스의 특징이 이게 주정부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요것도 그거 하나예요. 그 즈음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제 어떤 자유주의가 이제 득세하게 되고 그 후에 클린턴 때인가요? 사회주의가 민주당 정부였나요? 1990년대 시나트라 닥트린 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이제 제국주의로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정치학자들은 그 시점을 자유주의 승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ITC 판정과 상관없이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대일 협상을 실시하고 대일 협상을 개시하고, 일본은 자동차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1981년 5월 미국과 자동차 자율규제협정을 체결했다. 1981년부터 대미 수출량을 168대로 제한하고 168만 대로 제한하고 1984년 85년에는 연간 185만 대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1985년 3월 미국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경쟁력을 회복하였다고 보고 자율규제협정을 종료시키기로 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1987년까지 연간 수출량을 240만 대로 스스로 제한키로 하여 수출 증대로 인하여 재현될지도 모르는 통상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왜 이렇게 자율 규제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협상 관련해서 또 암묵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미국의 어떤 통상 압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미일 간의 자율적 수출 규제 협정은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이윤이 많은 고급차 수출에 주력하는 등 수출 공급이 제한된 수요 초과 상태에서 이윤의 폭을 크게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미국 소비자들이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WTO를 만들고 국제 통상 관리 체제를 만들고 시장의 자유, 뭐 비차별, 공정 경쟁, 뭐 자유로운 경쟁, 뭐 이것 얘기하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의 물질적 복지 수준,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들의 물질적 복지 수준을 증진시키는 게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규제하고 뭐 조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의 그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실제 1984년 일본 자동차 가격은 평균 1,300달러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그의 미국 소비자 부담은 증가는 약 8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한 주 배운 사안 관련해서 이제 주요 용어, 뭐 USTR, ITC, 뭐 1988년도 종합무역경쟁연법, 뭐 스페셜 301조, 이 부분은 지적재산권 관련한 부분이죠. 뭐 죄악의 기초에서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것, 무역장벽 규제, NCPI 맞죠? 관세법 330조, 미국의 통상법이죠. 아주 그 대표적인 1930년대 통상법입니다. 그리고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그리고 의회의 수권을 받아서 체결하는 수권행정협정, 뭐 주요 용어가 있고 연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나머지 부분 한국의 통상법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장입니다. 제12장. 우리 교재로는 제12장. 자, 12장 제1절 먼저 통상관리기구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이제 통상관리기구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대통령은 통상조약이나 통상협상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역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만은 국가 원수가 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재반 정책을 최종 결정하죠. 행정부는 입법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며 그러니까 의회 법률의 기초에서 결정해야 될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입법사항이 있습니다. 헌법상 이 부분은 행정부가 법을 통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법사항을 제한 대부분의 통상정책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사항의 경우에도 입법 과정에서 뭐 정부 제안을 통해서 정부에게 입법 제한권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정부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정부 입법을 통하여 국회의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 되고 이건 정치적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라고 하죠. 대통령과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출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부통령이고 국무총리가 있고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제 헌법, 전형적인 대통령제 헌법으로서 이 각부 장관은 단순한
장관에 불과합니다. 자문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러한 대통령제 헌법 비슷한데 다만 지금 헌법상 국무총리 각부 장관은 독자적으로 뭐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고요. 예. 심의기관,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진 않지만 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한 그러니까 국무회의, 행정각부 관련해서 헌법상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뭐 최종 결정은 물론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문기관은 아예 절차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결산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기관적 성격,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심의기관이다 이렇게 보죠. 아까 지난 시간에 유러피안 유니언 EU 차원에서 유럽 의회가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은 유럽법상 어떤 심의 절차를 통해서 그 절차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여한다. 심의 절차를 통해서 관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의 각 부처를 통할하며 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행정부에 속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국무회의하고 행정각부는 구성원이 대부분 겹치지만은 꼭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헌법상 이중적, 그러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각부는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행정부에 속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고요. 국무회의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정책을 일반적으로 심의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인가요? 왜 경제 관련해서 발언하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는 행정각부 차원에서 자기의 지위를 얘기한 것이죠. 국무회의의 일원이기도 하다. 예,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회의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제기되는 모든 국가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뭐 결정할 수는 없지만 심의하게.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는 헌법상 기관으로서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자, 우리의 통상 관련 기구로서 뭐 외교통상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게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아마 통상부가 산업자원통상부로 돼 있나요? 뭐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은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외교통상부. 과거에는 이제 통상 문제가 외교부에 있었어요.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외교통상부는 대외적으로는 대외통상교섭의 실질적인 총괄 창구 역할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통상교섭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USTR 같은 통상교섭본부가 있습니다. 미국 통상대표부 같은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외교통상부 내 대경제 관련 외교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 수립하고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통상교섭본부를 두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국내 통상 관련 부처의 의견을 총괄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의 통상교섭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USTR 비슷한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식경제부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무역 및 투자의 통상진흥 활동과 국제통상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무 통상 교섭 업무를 하게 된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행정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등과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식경제부 지금 홍남기 장관인가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무역 및 투자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14주차 5회시 강의 시간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14차 후반부 마지막 차시 6회 차시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